네, 권정임입니다. 일단은 이제까지 나온 내용들은 외워야 되거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다면 저는 생활적인 부분이랑 저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얘기를 시작하면 저는 일단은 2012년도에 인턴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신경과 트레이닝을 들어가서 전문의 자격증을 2016년 초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스트로크 펠로우십을 했고요. 그거랑 동시에 같이 신경과 박사를 해서 스트로크 박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저는 정말 교과서적인 삶을 살았고요. 외국에 생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 다음에 요양병원을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펠로우를 하면서 셋째를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펠로우 끝나고 나서 셋째를 출산을 하느라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요양병원 일을 하게 됐는데 셋째가 천식이 있는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러니까 애가 항상 위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세 명을 키우는 게 부부 전문의로서도 한국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직 아이 있는 분이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으시겠지만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신다면. 그래서 아는 언어는 영어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제 뭐 그린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Year of Graduation이 예전에는 7년, 이제는 5년 이내가 되면서 USMLE가 고득점이 되어야 미국을 갈 수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한국의 전문의는 다 5년이 넘잖아요. Year of Graduation이.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USMLE 스텝 1 조금 이제 준비를 해보니까 다 베이직 사이언스 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뭐 인터루킨 나오고 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뉴질랜드에 제 동생이 한 20년 이상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서 뉴질랜드를 생각했는데 거기는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갈 방법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호주가 가능해서 일단은 그러면 호주에 가기 위한 첫 스텝인 IELTS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하고 준비를 시작을 했고 이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쳤는데 라이팅이 6.5가 나오면서 한 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준비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호주에서 이제 막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IMG를 받지 않겠다. 외국인 의사를 거의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서 뭐 일단 그냥 예약해놨으니까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하면서 쳤는데 오버롤 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ELTS도 토익처럼 한 번 치고 나면은 2년 동안 이제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2년 동안 일단은 이거를 뭐 써먹을 수 있는 대로 한번 써먹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국가 중에 갈 수 있는 곳은 영국밖에 없었고 그때 이런 블로그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이 블로그는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키스탄 의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드니 아까 최덕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플랩원을 받고 플랩1은 그냥 일을 하면서 받고요. 그 다음에는 퇴사를 하고 나서 플랩2를 받고 왜냐면 이거는 맨체스터에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민 준비, 취직 준비를 하면서 신경과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봉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은 저는 시니어 클리니컬 펠로우라는 레벨로 시작을 했는데요. 7월 달에 어플라이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인터뷰가 들어오거든요. 인터뷰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결과를 듣게 됐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 왔던 메일 제가 넣어놨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맨체스터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맨체스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왔고, 그 당시에 살포드 로얄 하스피탈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맨체스터에 있다고 하길래, 맨체스터가 약간 대구랑 비슷하거든요. 저희 이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대도시이면서 수도가 아닌 적당한 도시구나, 애들 키우기 괜찮겠다 하면서 왔는데, 오고 나니까 영국 뇌졸중 센터 중에 가장 큰 곳이 살포드 로얄이더라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1년에 저희 과에서 어세스먼트 하는 환자 수가 5천 명 이상이고 이제 뇌졸중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2천 명 이상이고 영국 전체 런던에 있는 센터들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은 수의 환자를 어세스하고 입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클리니컬 펠로우라는 일 자체는 굉장히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아까 성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ST3 레벨이지만 트레이닝을 하는 건 아니고 촉탁이의 개념이고 일하는 레벨은 한국의 5년 차 아니면은 전임의 정도랑 비슷한 그런 리스폰서빌리티랑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토노미가 있고 하지만 항상 컨설턴트들이 슈퍼비전을 해주는 특히 필요할 때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법적으로 평균 48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 그 당시에 이제 로타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스케줄을 요 정도 스케줄로 일하면 밴드 1A라고 기본급의 50%를 더 받는 정도의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꽤 헤비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50%나 더 줬어요, 월급을. 그럼 시니어 클리니컬 펠로우 일하는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저같이 외국에서 컨설턴트로 있다가 온 사람 거의 없었고, 아니면은 영국에서 뭐 IMT를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 하이어 스페셜티 트레이닝 지원하기 전에 거의 없고, 대부분은 외국에서 일반 내과 3년을 수련을 하고 MRCP를 다 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랩을 하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다 MRCP를 하고 온 사람, 나이는 보통 한 30대 초반에서 후반. 하지만 뭐 사실 굉장히 밸류업을 하거든요. 영국은 지원할 때 나이 이런 걸 보지 않기 때문에 JCF도 뭐 50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레벨의 이제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이제 2024년 10월 기준의 연봉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시니어 클리니컬 펠로 같은 경우는 ST3, 3 to 5 아니면 ST6 to 8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기본급이고 만약에 이제 롱콜이나 그런 빈도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이거는 사실 저 펠로우 때 전공의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전공의 특별법의 디테일에 대해서 별로 퍼밀리어하지 않지만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함시킨 내용인데 한국의 전공이나 LED는 거의 컨택트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절대로 이 룰을 절대 브레이크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실제로 30분, 1시간 더 일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럴 때는 나중에 내가 더 일한 만큼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날 나 그만큼 덜 일하게 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첫 해부터 연가 27일. 거기다가 만약에 공휴일인데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일한 것만큼 휴일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5년 근무하고 나면 연가가 32개 생깁니다. 거기다가 스터디 리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순히 학회 휴가는 아니고 꼭 학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뭐 온라인 코스를 듣거나 연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인데 F1 레벨 인턴 1년 차는 1년에 15일 그리고 그 이외 전공이 F2부터 뭐 ST8 까지는 30일.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병원별로 상기하는데 조금 더 적기는 합니다. 트레이니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죠. 지금 휴가를 다 합하면 개수가 엄청난 개수의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 환경은 저는 이제 수련을 받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저 지금 슈퍼비전도 한 번에 한 서너 명씩 하고 있고 한 번 로테이션에 지금 트레이니랑 같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근무 시간이 너무 적죠,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수평적인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물론 하이어라키가 있지만 각자의 롤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시니어 클리니컬 펠로우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서로 격식 없이 지내고, 그 로테이션 끝나고 나면 밖에서 만나서 계속 친구로 만나기도 하고, 만약에 뭐를 시켰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바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저는 제 한국의 트레이닝 경험을 생각하면 되게 질문하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질문하면 계속 그렇게 멍청한 거를 물어보니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하지만 여기는 질문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there's no 이제 silly question이랑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caveat은 뭐 위에 사람들이랑만 격식 없이 지내는 게 아니고 나 밑에 사람들이랑도 수평적인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뭐 간호사든 조무사든 아니면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많거든요, NHS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랑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 하지만 그게 MDT 워킹에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고 환자 세이프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거는 포트폴리오인데 한국에서도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온라인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내셔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비던스가 없으면 이제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 트레이닝을 통과를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브젝티브 에비던스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대 1학년부터 포트폴리오를 시작해서 이제 환자거, 그다음에 리플렉션 이런 걸 다 하는 게 영국 애들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성수 선생님이 또 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신경과 수련을 받고 전문의로 일을 하면서 척수천자, 요추천자 같은 건 정말 많이 해봤지만 LP. 그런데 여기 오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인오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술기를 인디펜던트하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런 허들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의 5년 차 때 밤당직을 서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밤당직 끝나고 나면은 잘 되는데 애들이 가만히 안 두고 계속 뭐 엄마 엄마 하고 학교 가니까 좀 나아졌고요. 대신에 동료들이랑 정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로컬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성수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서 클리니컬 어태치먼트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 로컬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substantive specialist, stroke physician으로, substantive라는 건 permanent contract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2022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컨설턴트랑 그냥 전문이랑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혀 차이 없이. 그럼 차이는 뭐냐?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스케일에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급이 지금 저 같은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되고 이제 컨설턴트 14년이 넘어가고 나면 이렇게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차이가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숫자상 아까 성수 선생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12만 5천 파운드가 넘어가면 어차피 텍스가 45%가 붙고 거기에 National Insurance 보험료가 13.3%, 8%가 나가고 거기다가 또 만약에 NHS 펜션 옵트인 하면 12.5%가 펜션이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간 세후 1만 파운드 미만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최고 연봉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저의 롤을 이제 좀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꼭 트레이닝 루트를 밟거나 컨설턴트가 되지 않더라도 저같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컨설턴트랑 저는 완전히 동일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주 40시간 일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일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20시간 이하를 환자를 보는데 쓰고 있습니다. 당직은 2주에 1회 정도 빈도로 하고 있고요. 클리니컬 케어 안에는 제가 저만이 운영하고 있는 서브스페셜리스트 클리닉도 있는데, 그거는 라지 패슬리티즈 클리닉이라고 아마 다른 병원에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레이시아라든지 다이섹션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주니어 닥터들 스케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일렉트로닉 리퍼럴 시스템 페이션 파스라고 있는데 뇌졸중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거 장을 맡고 있고 스트로크에서 메카니컬 스롬백토미 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4명 주니어 닥터들 에듀케이션 슈퍼비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허 갱신을 어프레이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리뷰를 하고 면허 갱신을 시켜주는 그런 어프레이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MDT 참석하는 거 그리고 제가 최근 1년 동안은 병원 전체에 주니어 클리니컬 펠로우, 로테이셔널 클리니컬 펠로우 리크루트먼트 쇼트 리스팅부터 인터뷰까지 다 담당을 했고 레지스트라 레벨 시니어 클리니컬 펠로우 리크루트먼트도 꽤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키는 게 많잖아요, 병원에서. 그리고 환자를 보는 게 50%도 안 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리크루트먼트 말고는 다 돈을 받습니다. 나 이거 하는 데는 일주일에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으니까 이만큼 돈 줘. 이거 하는 데는 일주일에 시간 얼마큼 걸리니까 이만큼 돈 줘 하면서 이게 다 월급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거를 여기다가 추가로 너 이것 좀 해라고 하면 나 그거 할 시간 없어 안 할 건데 하거나 나도 돈 안 주면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요.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익스터널 롤도 맡고 있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지브와케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스트로크 네트워크 그레이터 맨체스터 전체에 이제 300만 인구인데 거기서 급성기 뇌졸중 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뇌졸중 학회에서 임원직도 이번 주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직책은 제가 또 월급의 20% 정도를 추가해서 더 받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아너러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뭐 누가 뭐 아파서 못 나온다. 아니면은 갑자기 뭐가 빵꾸가 났다. 아니면 주니어 닥터들이 스트라이크를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근무를 해야 될 때는 시간당 125에서 250 파운드 정도를 더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이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하기 싫어라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클리니컬 스케줄 4월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요 정도의 클리니컬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자유롭게 내가 넌 클리니컬 워크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그냥 분배해서 하고 미팅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회진을 돈다. 그러면은 많이 달라요. 한국이랑 이 모든 게. 그래서 하루에 환자를 한 5명에서 12명 정도 보고요. 저는 회진 돌 때.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은 시니어 클리니컬 펠로우나 아니면 스페셜티 레지스트라들 그런 미들 그레이드 트레이니 넌 트레이니 친구들이 환자 보게 되고 그 환자들을 제가 슈퍼비전을 하고요. 보통 오전에 회진이 끝나고 오후에는 보호자 환자를 상담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전에 냈던 인베스티게이션 리졸트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미팅 참석하거나 뭐 그런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외래를 볼 때는 한 타임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세션이라고 하는데 뭐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한 세션에 12명 초과하게는 못 보게 되어 있고요. 보통 한 환자당 20분, 만약에 신환이다. 그러면은 30분,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서스페셜리스트 클리닉 신환 같은 경우는 45분이 부여돼서 꽤 많이 이제 시간이 할당이 됩니다. GP 서저리랑 조금 다른 세팅이고요. 당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하루를 꼬박 서는데 24시간이나 21시간 이렇게 당직을 서는데요, 한 명이. 보통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콜 받으면 되고요. 콜은 보통 많으면 한 서너 개까지 오는 정도고, 근데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업무량이죠. 하지만 온콜 자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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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핑이 잘 돼 있어서 어떨 때는 막 온콜 팀에 10명씩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가가 1년에 32개, 그 전에 경력을 인정해줘서 5년이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주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이제 컨설턴트 레벨로 일을 하고 있어서 스터디 리프는 트레이니들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고 1년에 10개. 그리고 스터디 버짓도 트레이니들보다는 훨씬 적어서 1년에 파운드밖에 주어지지 않고 이거는 병원별로 상이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요. 병가. 한국에서 병가 쓰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7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만약에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4년이랑 5년 사이인데, 조금 있으면 5년이 채워지거든요. 5년이 지나고 나면 6개월까지는 월급에 삭감이 전혀 없고요. 6개월 지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월급의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년 동안은 병가를 월급의 75%를 받으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이죠. 중요한 거, 의사와 환자 관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전문의로 일을 해봤고, 영국에서도 전문의로 일을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애를 키워봤고, 영국에서도 애를 키워본 사람은 많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들 중에서. 그리고 문화 자체가 약간 일본이랑 비슷하게 대놓고 나쁜 말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NH 시스템이 워낙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NH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환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요. 제가 이런 옵션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빈번하게 듣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이 아시지, 저희는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는 점. 그런 전문가를 존중하는 사회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인종차별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씩 혹시 중국어 할 줄 알아? 라든지 그런 질문은 받지만 그거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워낙에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예전이랑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 눈빛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공무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료의 자율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차 병원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딱히 돈을 생각하면서 진료를 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런 검사랑 이런 치료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다 처방을 내면 됩니다. 대신에 폴리시랑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좀 많이 따라야 되는 점은 있는데 이거는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호 장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제 시스템적인 배려가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약 종류도 한국보다 훨씬 적지만 어차피 아무도 의사 개인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인터널하게는 인시던트 리포팅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러닝에 대한 거고 개인에 대해서 포인팅 핑거스를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코로나라고 한 사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코즈 오브 데스를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환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러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되고 그거는 딱히 형사 민사랑은 관계가 없고요. 저는 코로나 인퀘스트 이제까지 2번 참석을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엑스퍼트 위트니스로 갔었습니다. 아니면 환자 보호자가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 만약에 거기서 오는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럼 메디컬 옴부스맨한테 환자 보호자가 갈 수 있고 거기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변호사한테 들고 가서 메디컬 네글리전스 클레임을 하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진료 기록 전체를 복사를 해서 가요. 그럼 변호사가 그거를 보고 이게 케이스가 되겠다, 안 되겠다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그런 경우가 정말 레어할 뿐더러, 그렇게 가져간 경우에 2% 미만이 실제로 법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배상보험을 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배상보험 업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프레이저에서 체크를 할 정도로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걸리더라도 대부분은 병원이 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개인의 문제라고 이제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이제 어려운 말은 그만하고 조금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제가 셋째가 낳고 나서 첫 명절 때인데요. 이렇게 애들 3명이 저한테 주렁주렁 매달려서 있었습니다. 아직 애를 낳는다, 애를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 분들에게는 언젠가는 올 일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유아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국에서는 너서리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뭐 애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일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나 지금 애 때문에 가야 되겠어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러스 리브는 첫날은 무조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애뉴얼 리브를 쓰게 되고 인플로이어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서포티브하게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일단 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학교를 여기는 만 4세에 들어가거든요. 총 14년 동안 공교육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7시 반부터 6시까지 돈을 추가로 내면 애를 봐주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이 없이 하고 있고, 방학이 여섯 번인데 1년에 어차피 휴가가 많으니까 이제 방학 때 일부는 휴가를 쓰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할리데이 클럽이라고 애를 봐주는 그런 기관에 넣어놓고 애들 막 운동하라고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클리니컬 데이의 하루는 보통 시작을 하기를 7시에 일어나서 저는 애들 깨우고 아빠는 애들 간식 물통 꺼내놓고 먼저 출근을 하고 저는 애들 학교에 브렉퍼스트 클럽을 데려다 준 다음에 병원으로 가고 근무를 한 다음에 막 달려서 애들 픽업을 하고 집 도착해서 저녁 준비하고 다음날 간식 준비하고 저녁 먹이고 그다음에 어른들 도시락 싸고 숙제 봐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집에 오면은 이제 밥도 차려주고 그러고 나면은 한 10시 돼야지 이제 개인 시간이 됩니다. 그럼 자야죠. 그 다음날 또 다시 시작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힘들기는 한데 이게 한국이라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고 영주권 시민권 질문이 들어오셔서 제가 넣었거든요. 영주권은 여기서 ILR이라고 하는데 5년 이상 거주 후에 신청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다음 달에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간단한 시험 라이프 인 더 UK 테스트라고 통과해야 되는데 요거는 응시하는데 50파운드고 그냥 뭐 간단한 영국의 역사라든지 상식 같은 것들 이제 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신청 비용이 비쌉니다. 한 사람당 520만 원. 애들도 디스카운트 없고요. 만약에 5일 이내 결과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90만 원씩 추가를 해야 되고요. 이거 추가 안 하면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24시간 이내 결과를 듣고 싶으면 돈 더 많이 내시면 되고요. 시민권은 영주권 따고 나서 12개월 지나면 신청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돈을 또 인당 추가로 내야 됩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싸서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와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장 보실 때마다 너무 행복해 하세요. 너무 질도 좋고 너무 저렴하니까 한국에 비하면. 대신에 인건비는 비쌉니다. 그래서 공산품 비싸고 사람 쓰는 거 비싸고 주택 가격은 저는 한국보다 약간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사는 사우스 맨체스터의 세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4베드룸 디태치드 하우스 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세가 요 정도 되고 대신에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모르게지 같은 경우는 디퍼짓을 한 5에서 10%만 넣으면 되세요. 그리고 영주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모르게지 받는데 렌트는 비쌉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 집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요거는 한 싱글이나 아니면 2인 가정 정도의 영국의 런던이나 그런 데 살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한 곳에 살 때 한 요 정도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버는 것도 덜 벌지만 쓰는 것도 덜 쓰고
그래도 의사가 다른 직종보다 월급이 높고요. 아까 월급 보여드렸지만 영국 내 아름다운 여행지가 너무 많아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럽이니까 돈 많이 안 들여도 어디 갈 곳이 너무 많고 NHS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인플로이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인의 삶을 누리고 있고 수련 후에 혹은 수련 전에 수련 중간에 가면 조금 이상해지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중동으로 갈 때 강력한 메리트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갈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몇 가지를 넣었는데요. 저희 동네 사진들. 요거는 에딘버러. 여기 아시죠? 길. 이것도 저희 동네. 이거는 이웃에 할로윈 그거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집에 있는 엄청 큰 그 정원에 있는 트램폴린에서 성주 선생님 뛰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건 저희 런던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지난 2년간 해외여행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일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뮌헨에서 학회 갔을 때 사진, 사이프러스 갔던 거, 로마 갔던 거, 이건 리스본, 이집트 갔던 거, 그리고 일본 갔던 거, 그리고 저번 주에 마르세유 갔다 온 사진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진짜 참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영국에서 받지 않았고 스페셜리스트의 레지스터에 없기 때문에 이제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컨설턴트랑 동일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국이랑 차이점이고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커리어 오퍼튜니티스가 있고 그러면서 베네핏은 유럽 스타일. 휴가도 많고 생각보다 먹고 살만하고 제가 이제 컨설턴트 레벨로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삶의 반 이상 4분의 3 정도는 컨설턴트 레벨로 사실 거기 때문에 이런 레벨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 마라톤도 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